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을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보수정당에 찾아온 찰나와도 같은 봄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언급했는데 권력욕을 진압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지금의 정치판을 자성했습니다. 보편적인 민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요. 요즘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이 국민을 지칭하는 말들이 흥미롭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보편적인 민주시민,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동료 시민이 그렇습니다. 말처럼 그들이 국민을 동료로 보편적 사고가 통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한결같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연말 결산을 좀 진행해볼까 합니다. 남은 수, 목, 금 이렇게 3일간요. 올해 한 해 동안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린 전남 동부 지역의 지자체들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광양시, 첫 소식으로 광양시와 포스코의 상생 협력 관련된 소식부터 다뤄봐야겠습니다. 네, 광양시가 지역사회와 포스코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찾겠다며 지난해부터 상생협의회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TF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지난 6월에 상생협의회가 요구해온 의제를 당시 최정우 회장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올 한해 상생협의회 TF가 지역 주민들에게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7월 시 조직을 개편하면서 철강항만과에 배치되었던 이 상생협력 TF팀을 없애고 기능을 제철항만팀으로 옮긴 바 있는데요. 광양시는 당시 광양시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이 시장이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별도의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생협의회 개최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광양시 내부적으로는 이 포스코가 동호안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고 또 상생협의회의 요구안들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상생협의회 TF의 주요 의제였던 이 포스코 퓨처엠의 본사 이전의 경우 이 그룹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 이 광양제철소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주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와 포스코의 상생협의회 TF 활동의 사실상 중단 상황에 대해 이 상생협의회 TF 활동에 참여해온 지역 시민단체 측도 최근에는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TF 활동을 절반의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실패한 TF 활동이다,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절반의 성공이냐, 실패냐, 의견이 나뉩니다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시민들에게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설명은 잘 이루어져야겠죠. 자, 두 번째 소식, 요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광양시 랜드마크 조성 사업, 이른바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을 두고 벌어진 시의회와의 줄다리기 참 지난했습니다. 네, 지난해 정인화 광양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 사업으로 취임 이후에 곧바로 추진해온 이 광양시 랜드마크 조성 사업,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일명 이순신 장군 거대 철동상 건립 사업이 취임 이후 올해까지 갈 길을 바쁜 정인화 광양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광양시 집행부가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 이 광양시의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정인화 시장에게 이 대표 공약 사업의 좌초라는 시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인화 광양시장 이순신 철동상 건립사업이라는 공약사업 명칭을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며 사업 명칭을 바꿔가며 추경 예산에 반영했지만 요지부동 광양시의회 입장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광양시가 한 발 물러서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양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광양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양시 2023년 주요 뉴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광양시 아파트 과잉 공급 관련 소식인데 지난 30년 동안 광양시 인구가 2만 6천 명이 증가하는 동안 아파트는 무려 4만 5천 세대가 증가했어요. 네, 최근 수년 동안 광양시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 들어 광양시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이 광양시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 진행자님 언급대로 지역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통계로도 드러났는데요. 올해 광양시에서는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특정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기도 했고 또 아파트의 특정 분양률이 낮아 일부 아파트는 분양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광양 지역에 아직도 이 공급 예정인 아파트가 한참이나 남아있다는 점에서 광양시의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광양시의 주택 공급 시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양시 관내 현재 시공 중인 10개 단지 7,493세대가 2025년까지 준공될 예정인데 당장 해당 아파트의 상당수가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사기 사건. 올 1월에는 아파트 173채를 매입해서 전세금 102억 원을 떼먹은 광양판 빌라왕 사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네, 올 1월에 법원이 자본금 없이 광양 지역에서 아파트 173채를 매입해 입주자들로부터 전세금 102억 원을 떼먹은 일당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법원으로부터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에서 173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후 총 181회에 걸쳐 174명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에 매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근저당이 설정돼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며 입주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식, 광양 지역 특산품 매실이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광양의 특산품인 매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20에서 30%가량 감소하면서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량이나 작목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광양에서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광양 매실의 수확량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 냉해와 급변한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매화 나무가 봄꽃 중 가장 먼저 개화를 맞기 때문에 최근 기후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양시의 매실 주산지인 광양시의 3월 평균 기온이 올해 11.8도씨까지 치솟았는데 이 같은 통계는 2011년 7.1도씨에 비해 무려 4.7도나 높아진 것으로 관측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매실의 개화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이 봄철에 꽃샘 추위가 닥칠 경우 영향을 더욱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의 아열대 작물의 시험 재배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시 올해 주요 뉴스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광양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전선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를 위한 국토부에 대한 건의가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광양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민 7만 명의 서명과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열차의 광양역 정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8일 KTX 이음 광양역 정차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정인화 광양시장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광양시는 경전선 KTX 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할 경우 인접 도시의 이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접근성을 앞으로 높이기 위해 교통 편의 개선이나 주변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광양시 주요 뉴스 정리해봤고요. 내일은 순천시의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라전 법정 역시 올해 마지막 시간이죠. 수요일 코너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못 뵀습니다. 두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주간이라고 하니까 뭐 날씨가 한참 춥긴 했는데 오늘은 더 조금 포근한 것 같고. 예, 성탄절 연휴도 끼어 있었고 뭐 있겠습니까? 연말을 또 항상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소소하게 중간중간에 지역사회 경제를 또 살리고 늘 뭐 어이없다는 이제 이 변호사님의 표정. 예. 내년 계획이 있으세요, 이 변호사님? 아, 그러게요. 올해가 벌써 끝이잖아요, 거의. 정말 오늘이 27일이죠. 예. 다음 주가 이제 1월이니까. 계획을 차차 생각해봐야. 왠지 설날을 지나야 새해가 시작된 것 같지 않나요? 미루는 거 아닌가요? 네, 미루는 것 같은데. 최대한 미루자가 계획입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예. 송 변호사님 뭐 내년 계획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가족 얘기하지 마세요. 계획이랄 것은 없고 내년에는 좀 건강하게 건강. 예, 건강하게 마음이 따뜻한 한 해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올해의 판결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었는지 좀 총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성탄절에도 불법 촬영이 특수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고 참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싶은 음주운전 사건도 연말에 자꾸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들 모아서 올해의 판결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며칠 안 됐어요. 네. 그 위안부에 대한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네. 사실 이게 1심하고 2심하고 좀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 때는 이제 일본이 국가 뭐 주권이 있는 나라고 뭐 해서 재판권이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각하 판결을 내렸던데 이 항소심에서 뒤집었었죠. 뭐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충분히 심판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배상을 해라. 일본이 배상을 해라. 뭐 피해자들에게 이런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참 시원하고도 당연한 건데도 너무 그러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굉장히 속이 시원한 판결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좀 며칠 안 되긴 했지만 며칠 안 돼서가 아니라 가장 속 시원한 판결 아니었냐. 그리고 올 한 해 분위기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이제 일본에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새여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 사법부에서나마 이렇게 좀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준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희가 이 나전 법정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건데 이른바 그 검수완박법 있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 법의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 네. 결국에 결론을 보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국회가 그걸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그 표결권을 침해한 건 맞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한 것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침해한 건 맞으면서 왜 또 그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또 있긴 했지만 이 검수완박이 참 뜨거운 이슈였는데 결국 네. 헌재에서도 유효하다라고 이제 결정이 내려서 좀 그것이 조금 기억에 남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이제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는데 뭐 그 이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불법 파업에 이제 참여한 어떤 그런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그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 노조원의 개인의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한다라는 또 대법원 판단이 나와서 이게 이제 사실상 노란 봉투법
노란봉투법이랑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이 노란봉투법이 입법이 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또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스토킹 처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했습니다. 뭐 그밖에 올해 또 개정된 법률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선은 좀 한 가지만 바로 잡고 가자면 스토킹 처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을 한 게 아니고 스토킹 처벌법이 원래 반의사 불벌죄였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만 하면은 원래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범죄였는데 그러네요.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어쨌든 피해자의 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합의를 종용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가 과거에는 뭐 경범죄도 뭐 규정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연인 관계에서 뭐 그냥 좀 약간 경하게 다른 범죄에 비해서 좀 그렇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스토킹 범죄가 뭐 살인으로까지 이렇게 강력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이제 개정을 거듭한 게 이제 다가오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들을 좀 보면은 이제 스토킹 행위가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그런 범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세태를 또 반영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긴급 조치, 뭐 잠정 조치의 보호 대상도 그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에 대해서까지 또 뭐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보호의 범위를 더 이제 두텁게 하는 그런 개정들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세세하게 시행령에 얼마까지는 괜찮다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좀 실제 어떤 그런 뭐 물가 상승 이런 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은 영화 관람권 같은 것도 여기 상품권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좀 추가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농수산 가공품의 그 상품권 가액 범위를 뭐 10만 원에서 뭐 15만 원으로 뭐 상향을 시킨다든지 어떤 이런 구체적인 규정들 개정이 돼서 이거 이제 올 그 8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이제 뭐 우리 도로교통법은 늘 개정을 굉장히 반복하는 이제 잘하는 법이죠. 아무래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내년 24년 10월 25일부터는 이제 시행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어린이 통학 버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볼 때 이제 현장 체험 학습 갈 때 이제 항상 타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버스에는 이거 좀 제외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좀 중요한 규정이 뭐여 있었냐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제 음주운전이 너무 큰 문제가 되고 계속 아무리 그 형을 강화시켜도 이게 끊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음주운전자의 어떤 차량에 아예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라 이런 규정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내년 10월부터 또 시행되게 지금 이제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거는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습 음주운전자라든지 뭐 이제 중대 사고를 야기하게 한 그 음주운전자들에게는 검찰이라든지 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차를 몰수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올해부터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는 상습으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차를 몰수당할 수도 있다. 이 점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그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주셨습니다만 노동계 이슈도 참 많았습니다. 노동 시간 관련 판결이 나왔어요. 네, 참 이게 뭐 이제 고용노동부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 판결을 굉장히 환영하는 뭐 바로 뭐 반영을 해가지고 행정 해석을 하겠다 변경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는데 자 이제 주 52시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원칙을 지금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연장 근로의 그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이 여부를 따질 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초과했는지 이걸로 따지느냐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총 근로시간 그게 지금 법적인 근로시간이 일주에 40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걸 빼는 방식으로 하느냐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 이거를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씨라는 사람이 하루 일주에 이틀을 15시간씩 일을 하고 사흘은 6시간만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근로 시간을 그러니까 15시간 일했다는 건 하루에 8시간인데 7시간씩 추가가 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럼 연장 근로시간 14시간이니까 12시간 연장 근로를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일주일 합산해서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단위로 평가할 게 아니라 주 단위로 평가를 해라. 더 이렇게 크게,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이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식이면 사실 일주일에 뭐 기본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하면 이제 초과 근로시간이다. 그리고 최대 52시간씩까지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판단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하루에 뭐 최장 21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15시간씩 3번씩 또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놨는데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그 노동자들의 그 처우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정부에서도 올 초였나요? 뭐 69시간 도입하려다가 엄청난 반발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된 바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또 나오면서 말씀 주셨지만 뭐 또 좀 탄력이 받나 또 이제 이런 분위기까지 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좀 반발이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걸 좀 보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할 때 몰빵해가지고 확 일을 했다가 근무 유연성이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쉴 때 확 치자. 뭐 제가 봤을 때는 노동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람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니 15시간씩 3일씩 일하면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파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열어놓으면 예.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법원에서 달리 해석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더 뭐 노동 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제한들을 좀 푸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그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좀 후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계에서 국회에서 입법 보완해라. 지금 대법원에서 곧대로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일주 단위로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설정해 놓은 게 지금 뭐 1, 2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하루 8시간 그걸 초과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주 단위로 해서 이렇게 딱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노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에서 다시 입법 보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시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뭐 입법 보완을 이제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짚어볼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입니다. 뭐 지역에서도 산단이 많기 때문에 가장 또 많은 이슈를 관심을 불러왔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판결이 올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예, 올해의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을 하고 최소한 1심이 종료된 사건이 총 12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12건 기소된 모든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된 사례는 한 건으로 집계가 됐고 나머지 11건은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형량이 낮다 높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부분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뭐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2명 이상 중상자가 나오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12건이나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유족과 합의를 했다든지 뭐 회사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은 나온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둘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어떤 사안은 그럼 구속이 되고 어떤 사안은 구속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게 아닌 경우 이제 뭐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선찰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내년에도 그러면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뭐 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도 올 초에 그 폭발 사고가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인데 대기업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어떤 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내부적인 어떤 매뉴얼도 다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들은 잘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판결로 된 것만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처분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사례도 꽤 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 꼭 다 혐의가 입건된다고 해서 기소가 된다. 그리고 모두 유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대해서도 뭐 위헌이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잠깐 정리해보고 좀 쉬었다가 광고 듣고 와서요. 나머지 올해의 판결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올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올해의 판결들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특히 또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사건이 조명이 많이 됐습니다. 뭐 이름부터 뭐 무동기 범죄, 불특정 다수 범죄 여러 가지로 불리면서 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 뭐 이런 판결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변호사님? 이제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그 이제 그 판결문 검색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검색어에 이제 묻지마 이렇게 이제 범죄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본 거 보면 최근 1년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판결된 사건이 한 16건 정도가 검색이 되는데 예. 그 사건 중에 한 절반 넘게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뭐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무동기 범죄 이제 경찰에서는 뭐 이상 동기 범죄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걸 또 이제 1시간 이제 그 시간을 마련해서 다뤘었잖아요. 이게 이제 왜 범죄 이런 걸 왜 묻지마 범죄라고 하냐, 뭐 어떤 이 범죄를 무동기 범죄라고 하자 이런 명칭부터 그 논의가 나오는 그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하고 범죄의 어떤 그런 패턴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특별하게 동기를 알 수 없는 뭐 그 사람은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러한 범죄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근데 이게 어떤 용어가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도 미진하다. 이제 이런 반성에서부터 이 용어를 어떻게 정리할지 학계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사법계에서도 정리가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던 건데 네. 뭐 실제로 그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저렇게 잔혹한 범죄도 집행유예가 많이 이제 선처가 된다. 실제로 집행유예를 선처를 해주면 이 사람도 재범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재범률이 뭐 70%가 넘는다고 해요. 집행유예를 선처받은 뭐 이른바 이런 무동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률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행유예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또 그런 거였어요. 우발적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뭐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자기가 그냥 어떤 뭐 분노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출한다 이래서 뭐 우발적이었다. 아니면 또 뭐 우리 얼마 전에 심신미약 했었는데 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난 행위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범죄 행위를 평가할 때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를 엄청나게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잖아요. 아니면 뭐 정신과 진료를 받고 네, 있는 맞아요. 중이었다 그래서 어쩌다 하면서. 네. 그리고 뭐 또 합의는 안 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뭐 피고인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한다. 뭐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 집행유예를 남발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또 교권 침해 사건도 올 한 해 또 가장 주목을 받은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예, 올해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렇네요. 네, 참 이렇게 이제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일이 생겨야지 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요. 교권 침해가 사실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아무래도 좀 여러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른바 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뭐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교원이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다. 아니면은 교원에게 뭐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원의 영상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뭐 이제 그리고 배포하는 행위들 뭐 이런 게 다 교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유형도 다양해요. 뭐 단순히 아이들이 단순하지 않죠. 절대 뭐 아이들이 뭐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고 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하다는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뭐 조사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소식은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러게 말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브리핑 시간에 광양 올해 뉴스에 이제 전세 사기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역과 되게 참 무관치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인 또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관련 판결 내용 그리고 바뀌는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됐었고 우리 지역에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리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이 뭐 더 빌라왕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세자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어떤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자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제정돼서 시행된 후에 이제 2년간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뭐 경매라든지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피해 보증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이 피해자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또 다시 빚을 내라는 거냐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정도로 지금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은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 그 최우선 변제금 초과하는 경우라도 2억 4천만 원까지는 굉장한 어떤 1% 2% 내지 이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을 뭐 이제 내용으로 이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피해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해서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한 이런 방법들도 이제 담겼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입장과 또 전반적인 어떤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균형 있게 판단을 해서 이런 법들이 나온 거고요. 사실은 이런 피해를 안 당하시려면은 본인들이 어떤 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아니면 전입세대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상 마지막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송화지 변호사께서 올해 가장 또 기억에 남는 판결로 위안부 관련 2심 판결을 또 짚어주셨는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그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관련 대법 판결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또 남은 분들이 또 이게 아무도 안 계셔서 그게 또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판결 자체는 뭐 이제 계속 그 일본 기업은 이제 지났다. 우리에게 이걸 뭐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지났다. 이른바 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항변을 계속했지만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그런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이 강제 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 기업이. 그래서 2018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인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도 강제동원의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들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안 적용되느냐의 핵심 사유거든요. 내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그걸 막는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인정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도 이거는 2018년에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그 객관적으로 장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겠다. 물론 이제 이 판결은 당연한데요. 결국엔 지금 집행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제3자 변제안까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어떠한 식으로든 물론 법적인 절차 안에서 자꾸 불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드는 정도인데요. 이 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물론 수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변제안을. 근데 여전히 이제 그걸 수용하지 않고 이제 다투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까지가 저 이제 소개해드린 몫이니까요. 자, 올해 판결 이렇게 뭐 짚어봤는데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좀 암울한 뉴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준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여수의 한 아파트 내 이웃 사촌들이 사랑의 군고구마 자선 모금 행사를 지난 22일과 23일 진행했습니다. 예. 그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요. 네. 매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에서 직접 군고구마와 오징어를 구워서 판매하고 전액 기부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따뜻하게 모아진 기부금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시전동 주민센터로 전달되는데요. 주민 몇 분의 의기투합으로 시작된 이 행사가 벌써 5년째 이어지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선 모금 행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좋은 일 있으러 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야, 고구마 봉투. 아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입주민으로 있는 조정호라고 하고요. 입대 회장도 한번 했었고 그냥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사람들 먹기 편하라고 옆에 칼집 내고 있어요. 오징어도 많이 안 잡히고 또 소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국내산 우리 수산물이니까 좀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휴가를 내거나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바짝 해서 이게 돕는 건데 백반석을 한번 해보자 하게 됐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고구마 굽고 있는 친구랑 네.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서로 카페를 통해서 알게 돼서 우연한 기회에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야 우리가 이렇게 술만 먹다가 이거는 생산적이지 않다. 같이 할 수 있고 더불어 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저희 지금 고구마 굽고 있는 친구 동생이 회사에 군고구마 기계가 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고구마를 한번 팔아서 한번 기부를 해볼까? 그렇게 술 먹다가 진행됐는데 제가 좀 무모한 게 있어요. 일정까지 정해서 진행을 해버렸죠.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처음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이래서 오늘 끝나면 왜래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 한 번 하고 말겠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한번 트렌드로 만들어 보자. 다른 쪽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제 하나의 트렌드는 우리 아파트는 군고구마지만 다른 데는 다른 트렌드를 잡아서 뭐 작은 열린음악회랄지 발전이 해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조그만 것에서 이제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 해부터 호응이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입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19년도에 저희가 처음 했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텐트도 입주민이 기부해 주신 거고 공공음악 기계도 제 자비로 산 거고 외려 사람들이 안 하면 기다려요. 언제쯤 하냐고. 올해는 언제쯤 하세요. 점점 이제 그게 트렌드화 되면서 우리 하나의 아파트 문화로 자리 잡고 우리가 쉽게 어디 가서 많은 기부하기는 힘들더라도 먹으면서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거 오징어 사러 온 박서영입니다. 아빠가 식물은 좀 다녀오래서 없어요. 씹을 때 식감이 되게 오독오독. 맛있는 오징어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어요? 네, 도루 이육 도끼 거기에 사용되는 걸로 알아요. 되게 좋은 행사 같고 이걸 사면 맛있는 것도 플러스고 이웃 도끼도 플러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 큰 상자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입주자 대표님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셨는 모양이더라고요. 1448세대? 거기서 하나만 해도 1448개잖아. 하나를 놓든 두 개를 놓든 세 개를 놓든 또 그걸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 기부를 하고 뭐 그 한 끼가 되게 소중한 사람들에도 전달이 되겠죠. 그 멀리 떨어진 친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십시일반 모여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이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전에 듣기로는 연말만 되면 집에 라면 박스가 넘쳐난대요. 이제 그런 것보다 여기서 성금을 걷어서 갖다 드리면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 전에 계셨던 동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적은 돈이지만 갖다 드리면 또 그만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입주민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참여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만큼보다 많이 나갔어요. 참여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기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돼요. 그래도 야 올해 또 좋은 일 했다 그러고 소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제일 좋아요. 뭔가 일을 자기가 뿜하게 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그만큼은 내 자존감도 높아졌고. 네, 안녕하세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주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이 공고구마 행사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고 개인들이 모여서 시작된 거거든요.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행사가 끊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우리 아파트만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색이 있는 봉사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입대위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받은 격이거든요. 뭐 이 시장가에 비해서 이렇게 뭐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갑을 여셔서 이렇게 가져가시지 않는가. 이게 다른 아파트를 뒤져봐도 여수에서 유일무이하고 전국에서 몇 군데 아마 안 할 거예요. 아마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작게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이 역사라는 거는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결국에 이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한번 이어가 볼 계획입니다. 고흥삼촌. 네, 고흥 살던 시골 촌뜨기였는데요. 이게 고흥삼촌이나 고흥 출신이다 보니까 고흥삼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스코트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몽타주가 좀 선한 이미지여가지고 네. 이름보다는 그런 닉네임으로 다가가면 좀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오늘 고구마 지금 한 몇 개 정도 구우신 것 같아요. 이 올해 행사가 여지껏 계속 3일씩 했는데 이틀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크리스마스에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해서 7박스를 원래 주문을 했어요. 이틀 동안 10kg짜리. 근데 벌써 첫날인데 지금 5박스에서 지금 6박스째 지금 나가고 있어서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벌써 다 네. 소진될 것 같은데요? 항상 이거 남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희가 19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저희 입주민분들이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부를 위한 행사다 보니까 좀 이 6개, 7개 10,000원이 절대 싼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첫 해도 막 100만 원 넘게, 작년엔 드디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목표는 200만 원을 넘겼었고, 그래서 그런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4개씩 들어가요. 그러면 구멍이 10개니까 한 번에 40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익히는데 20분, 25분씩 걸려요. 좋은 일 하시려고 왔는데 기다리신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최대한 빨리 익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구마는 왜 이렇게 안 익어요? 네. 이곳에서 키다리 아저씨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는데. 요즘 말로 츤데레하게 무심한 듯 하면서 섬세하게 저희가 이게 잘 행사 진행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같이 더불어 가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길에 그냥 동행하는 거죠. 혼자 살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들이 몇몇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힘이 되는 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저는. 정신적인 지원자. 봉사가 뭐 따로 있나요?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봉사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뭐 주기적으로 헌혈도 하고 뭐 골수도 한번 규정해봤고 저는 이게 사실은 봉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만약 이거 안 했으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겠죠.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그 와중에 또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게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게 봉사 아닐까요? 장을 하나 마련해 놓으면 입주민들이 춥든 덥든 참여하는 사람도 봉사잖아요. 자꾸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점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 고구마 하나에 나도 어딘가에 좋은 일을 했다고 그 기분에 막 고구마를 싸들고 막 뛰어가는데 웃으며 뛰어가는데 그거 보면서 흥분하더라고요.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